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6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날씨가 거의 한여름 날씨네요. 예, 상당히 더운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를 유심히 신경을 쓰시면서 좋은 하루하루를 지치지 않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부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무엇을 할지 말씀을 드리면 그 문해사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세계사적인 이러한 문해사조가 재밌게 이제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해사조와 이러한 세계의 문해사조가 이제 약간은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게 이제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러한 주의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흐름, 가지가 이제 퍼져나가는 분파가 약간 조금 흐름을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 우월주의적인 이러한 문화 사대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학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도 서양이 훨씬 먼저였기 때문에 서양 중심의 이제 문예사조로 먼저 보편적 문예사조라고 하겠죠.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고전주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전주의는 바로 이제 17세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17세기 정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로마 있죠, 로마. 로마나 이제 그리스를 이제 모범으로 삼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이제 몇 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로마나 그리스를 모범으로 삼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이라든가 이런 주범 같은 요소들을 상당히 중시한 이러한 사조예요. 그리고 합리성도 중시했고요. 그리고 감정 같은 것들이 있죠. 감정이나 아니면은 뭐 상상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배제했습니다.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엄격성을 많이 띠는 사조고요. 엄격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형식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형식성.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개성이 별로 없어요. 개성이 별로 없고 너무 이러한 형식미에만 치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고전주의예요. 그래도 고전주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예사조를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고전주의에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들 그리고 작품들. 자, 단테라는 작가 아시죠? 단테 알리기에리. 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신곡. 이 유명한 신곡이 바로 고전주의 작품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다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룬다라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박학다식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신곡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나와요. 신곡에. 그래서 신곡에 나오는 등장인물만 뽑아서 공부를 해도 이러한 세계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유식해질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신곡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유명한 작품이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괴테, 괴테 아시죠? 괴테의 바로 그 작품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박사. 사랑하는 여자를 결국 알게 되지만 결국 파우스트는 비극이죠. 그죠?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을 상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곡이었어요. 희곡. 대본이었죠. 근데 이제 파우스트 2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제 드라마라고 표현합니다. 레제 드라마. 그게 뭐냐면은 파우스트 2부 같은 경우는 그냥 읽기 위해서 쓴 거예요. 파우스트 1부는 공연하고 상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괴테가 쓴 거라면 2부 같은 경우에는 읽기 위해서 썼다. 그걸 레제 드라마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유명한 거.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모르면은 또 이렇게 문학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셰익스피어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셰익스피어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참 이게 좀 발언이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쨌든 셰익스피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있죠.
4대 비극 이 작품이 바로 이 고전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셰익스피어를 저는 이제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셰익스피어 작품이 재미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쨌든 이 4대 비극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또 추천을 드리자면 리어 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리어 왕. 햄릿이 너무나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뭐 맥베스 오델로가 좀 묻히는 느낌도 있어요. 리어 왕도. 근데 저는 리어 왕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 제가 무슨 뭐 딸내미가 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망 들어가지고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리어 왕을 좋아할까? 이건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갈게요.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예요. 고전주의가 너무나 이제 몰 개성적이다. 몰 개성적이다. 고전주의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나온 거고 19세기에 이제 19세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세기 말에 나왔어요. 그게 그거긴 하네요, 사실상. 18세기 말에서 이제 19세기에 유행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낭만주의가 퍼져나간 거예요. 네, 어디로 퍼져나갔냐면은, 영국으로 먼저 퍼져나가고, 영국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는 당연히 고전주의의 반대이기 때문에 고전주의랑 반대되는 요소들을 중시하겠죠. 이성 아니고 이상, 그리고 뭐 감각적인 것들, 또 이런 거 신비감, 이런 요소들 있죠. 뭐 낭만주의라고 해서 낭만을 중시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무식한 말입니다. 낭만주의가 뭐예요 했는데 낭만을 중시했어요. 이거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족발이 뭐예요? 그러면 돼지고기예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낭만주의는 이상, 감각, 신비감, 그리고 인간의 욕구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관념 같은 것들을 중시했어요. 관념 같은 거. 이런 용어들을 말해야지 낭만주의를 얘기할 때 낭만은 낭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참 진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규범과 형식에서 많이 탈피하고자 하였다. 개성을 많이 중시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낭만주의는. 그럼 또 이제 낭만주의에 이제 있어서 낭만주의의 작품에 예가 뭐가 있는지, 작가가 누가 있는지 말씀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작가는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영화 주홍글씨, 우리나라에서 나온 주홍글씨는 이 낭만주의의 이 호손 주홍글씨랑은 진짜 1도 상관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호손의 주홍글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청교도의 이제 영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일종의 시대와 인간의 갈등과 이러한 치정관계, 그리고 여성에게 이제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리는 낙인 효과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네, 주홍글씨는 여러분들이 꼭 책으로 소설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괴테가 또 들어갑니다. 괴테. 아니 괴테 파우스트는 고전주의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괴테 작품이 고전주의 작품도 있고 낭만주의 작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들어보셨죠? 이게 또 우리 또 감수성 풍부하신 분들, 남녀관계 이러한 멜로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을 만한 작품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수어사이드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참 예술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감성에 대한 시사성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파우스트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베르테르 슬픔보다. 그건 뭐 어쨌든 제 의견인 거고, 다음에 유명한 거, 너무나 유명한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작품이죠. 빅토르 위고. 이것도 낭만주의입니다. 그리고 워즈워스라는 시인의 수선화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낭만주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세기 초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사조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란 뭐냐? 낭만주의가 너무나, 아까 그 낭만주의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낭만주의 너무나 감성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묘사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 같은 거 하지 마라. 왜곡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사실주의는.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라는 건데, 제가 사실주의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주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죄와 벌. 진짜 명작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읽었는데, 짬이 안 들 때 읽었는데, 그때 읽었는데도 집중을 별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완독했습니다. 예, 최대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군대에서. 근데 이 죄와 벌 진짜 명작입니다. 정말로.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할 거 없는데, 쓰잘데기 없는 게 하고 싶어진다. 내 쾌락이 주체가 안 돼서, 불순한 짓을 하고 싶다 이럴 때, 당장 그런 생각을 그만두고, 바로 서점 가셔서 죄와 벌 사서 읽으시면 그게 훨씬 인생에 있어서 값어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정말 강추 별 200만 개도 모자른 작품입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죄와 벌은. 네, 인생 쓸데없이 낭비할 시간에 죄와 벌 읽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급식 친구들한테 미래에 우리 지구를 물려받아서 지구에서 살아갈 우리 꿈나무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쓸데없는 짓거리 할 시간에 죄와 벌 읽어라. 네, 이게 핵심이고,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좀 긴 작품들인데, 이 작품도 이제 사실주의에 속하고, 또 사실주의 작품 중에 또 유명한 게 스탕달의 적과 흙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작품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실주의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 설렁탕 사왔는데 먹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마누라. 뭐죠? 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게 바로 현진건의 소설들이 웬만하면 다 사실주의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이제 19세기 말에 나왔는데, 그럼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반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진화편입니다. 진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뭐냐면은 급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결정론이에요. 환경결정론. 환경결정론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한 환경 같은 것들이 독립변수로서 우리의 제도라든가 인간의 생각에 작용해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나 인간의 생각 같은 것들이 종속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결정론인데, 이 환경결정론을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이제 추악한 면 있죠. 추악함. 사회의 추악한 부분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 그래서 에밀 졸라라는,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에밀 졸라 잘 알고 계시는데, 에밀 졸라가 창시했습니다. 에밀 졸라가 창시했는데, 이 자연주의 작품의 유명한 것들이 이제 모파상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모파상. 기드 모파상의 이제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 좀 비극적인 작품들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주의 작품들은. 그리고 또 졸라의 목로주점,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목로주점 같은 작품들이 사실주의 작품입니다. 자, 사실주의란다. 자연주의 작품이에요. 말이 잘못 나왔네.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래도 용어를 구분해야 될 정도로 명백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상징주의자, 이제 유미주의입니다. 유미주의. 상징주의자 유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19세기 말에. 이 상징주의와 유미주의는 그거예요. 그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암시적인 표현들을 중시합니다. 암시적이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음악적인 것들을 많이 중시해요. 리듬감 있는 것들, 그리고 동경인데 경외감, 이런 것들. 뭐에 대한 동경과 경외냐면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경외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고 감각적인 거 중시합니다. 상징주의가 그럼 낭만주의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차이가 확실해요. 낭만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이성적이고 뭔가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했잖아요. 개인의 개성. 상징주의는 뭐 개인의 개성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러한 이상향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개념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데 그러한 것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노루가 있으면은 뭐 노루의 눈빛을 예를 들어서 뭐 푸른 진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어떠한 파란 물 같은 게 있으면은 파란 물에서 어떠한 생명의 재생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일종의 음악적이고 리드미컬하고 이상향적으로 꾸미는 게 바로 상징주의입니다. 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낭만주의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주의 작품 뭐가 있을까 보면은 우리 또 천재 시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아르투르 랭보의 이제 시가 있어요. 지옥의 계절. 이름부터 멋있네. 지옥의 계절. 지옥의 계절이라는 게 바로 상징주의 작품. 그리고 보들레르 또 이제 환장하시는 분들은 또 보들레르에 미쳐 있죠. 악의 꽃. 보들레르의 상당히 유명한 작품 악의 꽃 이것도 상징주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이츠라는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이제 뭐 이니스프리의 호수라는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상징주의 작품입니다. 자, 제가 또 약간 여기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형이상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촬영한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단독자가 형이상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 이상하게 상징주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사실주의, 자연주의를 좋아합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예사조나 이런 부분, 문학에 있어서는 상징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이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주의를 훨씬 좋아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곰곰이 자아성찰을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주지주의인데 주지주의를 보통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20세기 이제 초에 나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을 중심으로 나와요. 모더니즘은.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퍼져가는데 이 모더니즘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지성을 중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종의 뭐 권위라든가 전통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대성을 많이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대성, 모더니즘은. 그리고 또 이러한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다다이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먼저 주지주의의 이 모더니즘의 작품 하나 설명드리면은 T.S. 엘리엇도 시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황무지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 있죠. 황무지. 이 황무지의 첫 구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황무지 그게 이제 T.S. 엘리엇의 작품이 바로 모더니즘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 게 이제는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 하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로 보면은 초현실주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작가가 이상이 있죠. 이상. 날개. 그런데 이제 초현실주의의 이제 외국 분위기. 서양 사조를 봤을 때는 20세기 초에 이제 프로이트 아시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다이즘이 플러스됩니다. 다다이즘과 정신분석학이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형성된 게 초현실주의 사조인데 바로 무의식, 의식의 흐름은 하나의 기법이죠, 그죠? 자유현상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나 무의식 같은 것들을 되게 중시했어요. 잠재의식을 표현하는 걸 중시한 게 바로 초현실주의인데 이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서 유명한 아일랜드 작가 있죠. 제임스 조이스라고 있는데 이 율리시즈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작품인데 이 율리시즈라는 작품 난해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영화로도 나온 걸로 아는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도 바로 초현실주의적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다이즘을 설명을 안 했는데, 다다이즘이 뭐냐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데,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범이라든가 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주범이라든가 이 형식에 대해서 파괴예요. 파괴. 예.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예요. 혁신. 예. 다다이즘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범 같은 것들이나 형식, 우리가 가치관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각, 거기서 발생하는 주범과 형식의 파괴, 이게 바로 다다이즘인데, 이거와 정신분석학적인 프로이트의 이런 무의식 내용이 합쳐져서 바로 초현실주의라는 사조를 구성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존주의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 솔직히 초현실주의, 실존주의, 모더니즘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존주의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프랑스를 배경으로 이제 주로 이제 형성된 사조예요. 예. 실존주의라고 해서 뭐 집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자아성찰하고 나의 존재 탐구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이때 이제 실존주의의 사실상 원래 모습은 사회참여적인 거였어요. 사회참여를 하는 문학을 강조했었는데, 사르트르가 그러한 요소가 바로 실존주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여문학이에요. 참여문학 많이 들어보셨죠? 참여문학이 우리가 많이 발생했었던 때가 바로 뭐 6.25라든가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이럴 때, 전후 시대, 이러한 시대 때 이제 참여 문학이 많이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이제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의 사회 참여적인 이러한 실존주의 문학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실존주의 같은 경우는 삶의 이제 부조리라든가 일종의 뭐가 있을까? 불안, 고독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부정적인 용어들, 이러한 부분들, 인간의 내면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고, 일종의 인간의 의미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룬 작품, 그런 것들을 많이 냈습니다. 실존주의 작품이.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 고독 등을 많이 다루고,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의 유명한 작가들은 뭐 여러분들이 실존주의 작가는 뭐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유명해졌죠. 카미, 사르트르, 프란츠 카프카, 이렇게 세 사람을 실존주의에 있어서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실존주의 문학에 있어서 삼총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죠.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뭐 일단 변신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변신, 뭐 성심판 이런 것도 있는데 변신 하나 들고, 사르트르는 구토가 가장 실존주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카미는 뭐 이방인, 페스트, 시지프 신화, 이렇게 있죠. 이러한 작품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완독해 보셨을 만한 이러한 실존주의 작품들이 이렇게 실존주의 속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문학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문예사조를 한번 쭉 훑었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그리고 또 뭐 막힘없이 최대한 여러분들께 재밌게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잘 설명이 된 것 같네요. 스스로 이제 만족할 만할 정도로 잘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예사조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다뤄보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